안녕하세요. 오늘은 류큐 왕국의 자이반 부교라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관직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관리직 같지만 사실 그 뒤에는 권력과 통제, 그리고 착취가 얽힌 아주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자이반 부교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겠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 당시 류큐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던 일본의 사츠마번에서 파견한 현지 감독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하자면 사츠마의 통제를 상징하는 얼굴이었던 셈이죠. 이 시스템의 진짜 모습을 알려면요.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한 겹 한 겹 파고들어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볼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겠네요. 자, 첫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제도가 가진 아이러니입니다. 겉보기엔 자이반 부교가 일본 지배의 상징이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론 그 힘이 생각보다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왜 그랬냐면요. 사치마의 전략이 아주 교묘했어요. 류큐를 겉으로는 독립국처럼 보이게 놔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이반 부교가 무슨 총독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궁금해지죠. 마음대로 사람을 잡아 가둘 힘도 없었다면서 대체 어떻게 한 왕국을 그렇게 꽉 쥐고 흔들 수 있었을까요? 자, 바로 이 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게 이 대비예요. 보시면 체포나 재판 같은 직접적인 사법권은 없어요. 대신에 뭘 했냐? 일본식 도령용, 즉 자나 돼 같은 걸 쓰게 강제하고 세금 걷는 기준을 자기들 맘대로 정해버린 거죠. 그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경제랑 일상생활의 규칙 자체를 바꿔서 통제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진짜 무기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츠마의 압박은 류큐 왕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류큐 왕국 스스로가 자신들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그 다층적 착취 구조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먼저 맨 위 사츠마가 류큐 중앙정부를 쥐어짭니다. 그럼 류큐 정부는 그 압박을 견디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 그러니까 지금의 미야코나 예에야마 같은 사키시마 제도에 떠넘겨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이 섬 사람들은요, 15살부터 50살까지 남자든 여자든 무조건 사람 머릿수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정말 끔찍한 인두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맨 위에서 누른 돌멩이 하나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맨 아래 사람들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비극적인 구조였던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류큐 정부가 이 혹독한 세금을 거두려고 사키시마 제도에 자기들만의 자위반을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을 억압하는 바로 그 방식을 그대로 배워서 자기 박성을 쥐어짜는 데 써먹은 거죠. 정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통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제부터는 이 자이반 부교가 사츠마 번을 넘어서 훨씬 더 높은 권력, 즉 일본 막부를 위해 수행했던 아주 비밀스러운 임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당시 일본은 쇄국, 그러니까 문을 꽁꽁 닫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바깥 세상, 특히 중국이나 서양 세력의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자이반 부교의 진짜 정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류큐의 수도 나하에 있던 이 작은 사무소가 사실은 일본 전체의 정보를 책임지는 최첨단 스파이 기지였던 겁니다. 중국에 다녀온 류큐 사신들을 불러다가 신문에서 중국 내부 사정을 알아내고 동아시아 바다에 나타나는 서양 배들의 움직임까지 전부 보고했어요. 말 그대로 굳게 닫힌 일본이 바깥 세상을 몰래 엿보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던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본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제한된 권력,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 통제, 심지어 스파이 활동까지 이 모든 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건 류큐라는 나라를 통째로 완벽하게 착취하기 위해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하나의 경제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요. 첫 번째 단계는 류큐 나하 항구에서 일본 가고시마로 가는 당양입니다. 자이반 부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가운데 흑설탕 같은 류큐의 특산품과 중국에서 들여온 귀한 물건들이 몽땅 배에 실려서 삿지마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건 완전 일방적인 자원 수탈이었습니다. 자, 그럼 반대 방향. 가고시마에서 나하로 돌아오는 벨트 위에는 뭐가 실려 있었을까요? 물건이 아니었어요. 바로 빚이었습니다. 사치마 상인들이 류큐 물건을 헐값에 사들인 다음에 그걸 담보로 류큐 정부에 엄청나게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줬거든요. 결국 류큐로 돌아온 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빚의 굴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오키나와 현지에 있는 자해반 부교가 생산 현장을 통제하면서 자원을 짜내면 저쪽 규슈에 있는 류큐관이라는 곳에서는 그 물건들을 받아서 돈을 쥐고 빚을 만들어내는 거죠.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두 기관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착착 맞물려서 류큐의 부를 사추마의 돈과 권력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교묘하게 통제하는 간접 지배 방식은 과연 지배당하는 사회에 어떤 상처를 남길까요? 외부의 적에게 저항하는 대신 그 억압의 시스템을 스스로 배워서 내부의 약자를 향해 칼을 돌리게 되는 비극. 어쩌면 이게 바로 간접 지배가 남기는 가장 깊고 무서운 흉터가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